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출범은 5월 9일 날, 5월 10일 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월 9일부터 당선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선자 결정 후 약 100일 만에 나온 새로운 경제정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내용이 총 58페이지 달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관련 내용 중에 제가 보던 키워드는 도시 용도 지역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설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함으로써 도시의 이용의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밀 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저이용된 기존 지역에 고밀화된 주거 기능을 확보하겠다. 좀 쉽게 말하면은 저층 중심의 주택 주거단지를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크게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시 혁신 계획 지역도 우리가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도시의 어떤 주거와 상업과 여가가 이렇게 다 총체화된 그런 도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복합 용도 계획국이란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 있는 것이 바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돼간 상태에서 과거에는 나라끼리 경쟁했다면 이제는 도시끼리의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기존부터 쭉 이 메가시티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젠 초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이 같이 연계되는 이런 경제 정책과 개발 계획을 진행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경제 부동산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관심을 가질 것은 우리가 초메가시티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나왔던 대로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도 초메가시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 용도 지역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의 2040 계획과 좀 연결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도 새로운 2040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용도 지역 개편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은 이렇게 보이다시피 주거와 상업과 공업과 농지 이렇게 도시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없애고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거 지역에 맞는 필요한 기능들을 집어넣는 그런 용도 지역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가 지정된 명칭은 우리가 이제 비욘드 조닝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지정됐던 용도 지역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현재 지역에 필요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용도제로 하겠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가 불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추진 내용을 보면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보료 부가체제 2단계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보료는 2018년에 1단계 개편이 돼서 2단계가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건보료 가입자들이 항상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 지역보험 가입자도 소득 중심으로 건보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소득을 산출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직장보험 가입자 똑같이 6.9%의 건보를 부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역보험자에게 좀 좋은 소식은 재산공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1,350만 원까지 해줬는데, 그 착등했다는 것을 이제는 일괄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줌으로써 지역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춰주는 효과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원 강화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주거지원은 임대주택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뭔가 좀 더 이렇게 낙후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을 우리가 항상 상상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들 살고 싶어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임차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다 이제 많이 이게 포커스를 받는 것이 바로 청년을 위한 대책입니다. 청년 대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가 바로 청년을 위해서 신유행의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것을 해서 올해 안에 사전청약까지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청년들한테 힘을 주는 뉴스가 되죠. 또 하나 청년을 위한 뉴스는 그동안 우리 청년은 청약 가점제 때문에 청약을 포기한 청포시대라는 말을 듣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청년에 대해서만큼은 추첨제를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이 높지 않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이게 자가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 안정은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많이 왜곡되어 있던 세제 개편을 해서 조세 원리에 맞는 그런 세금 제도를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융도 완화시키겠다. 네 번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도 이제는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분양가 상한제, 그걸 갖다가 금년 6월까지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또 250만 원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주택 공급 계획도 지역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계획이 구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대로 되겠구나 하는 신뢰감을 얻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발표는 이제 키포인트는 역시 그래도 세제 개편입니다. 특히 이 그동안의 세제가 수요를 갖다가 막고 공급도 막는 시장 관리 목적의 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조세 원리에 맞게끔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시장이 주는 긍정적 시그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이미 금년 5월 10일부터 실시되고 있죠. 이걸 갖다가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나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과거는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미 5월 10일부터 실시되고 있죠. 여기 키포인트는 바로 오늘 새로 추가된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경감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격을 60% 곱해서 가세표준을 산출하는데 그걸 45% 다운시키면은 그만큼 가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시가격 1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약 1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키포인트는 역시 종부세죠. 종부세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100%에서 60% 낮추겠다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내용이죠. 시장 예상은 그래도 80%까지 가겠지 했는데 그걸 넘어서 60%까지 낮추겠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한꺼번에 갈지 아니면 분할해서 갈지 아니면 다주택자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문맥상 다주택자까지는 포함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원사세 60%까지 갈지 아니면 좀 나눠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필요가 있다겠습니다. 그럼 이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종부세 산출 과정을 보면은 공시가격 합계에다가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기 때문에 곱해서 과표를 한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합계가 100원이었는데 이것을 현재는 100원이었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100원 그대로 과표가 되는데 이제 이걸 60%로 합치면 이게 6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째, 과표가 낮아져서 세금이 줄어든 효과. 두 번째는 이런 과표가 낮음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시를 들어서 시가 38억 2주택자의 사례를 계산해 본가 약 6천만 원 정도 세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약 1억 가까운 세금을 낼 상황인데
만약에 공정시장가격을 60%까지 낮추면은 4천만 원대로 드는 그런 아주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환영받을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7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7월까지 잠시 판단 유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책은 1세대 1주택자에서는 특별공제 3억을 인정해서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아래들 표시 과세 기준이 있고 공제액이 있습니다. 예. 과세 기준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종부세는 우리가 공제액이 11억이죠. 과세 기준은 과세 표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할 개념이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이 만약에 11억이라고 법상 10이라 그러면은 11억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세 기준이 우리가 12억으로 낮춰지면은 공제액 11억을 빼고 1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세 기준은 현재 11억에서 3억을 올려서 14억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과세 표준이 14억까지는 종부세를 부과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5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공제 14억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세 기준인 14억을 넘었기 때문에 공제액인 11억을 빼서 4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이렇게 부과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과 공제액은 차별해서 달리 구분해서 이해하기 바랐고, 어떤 이런 혜택이 있더라도 상당히 주택 소유자 받는 혜택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부세 납부 대상 숫자가 과감히 줄어들겠죠. 11억 이상이 되는 주택은 다 종부세를 납부했으나 이제는 14억을 넘는 경우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납부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고령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 있는데 이럴 때 납부 유예를 갖다가 더 확대하고 또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종부세 중과받는 경우를 제외시켜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는 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과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다만 과세 표준만큼은 합산해서 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중과는 안 받지만은 과표는 커져서 세액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유세 부담을 적정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적정화입니다. 적정화하기 위해서 종부세, 세율 인하 등은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이걸 금년 7월 말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안에 발표될 종부세안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중요한 칼을 좌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항은 바로 이제 금융규제 완화 사항인데요. 금융규제는 이미 쭉 언론에 발표됐다시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도 4억에서 6억까지 상향하고, 가격 요건도 투기과열 구역 조정 대상 지역 6억인데 그것도 없애고, 또 소득 요건, 부부 합산해서 1억 이하 된다는 요건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생애 최초의 주택에 대해서 구입에 대해서는 시장 금융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DSR 한정 때 이제 미래 소득을 산정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바로 청년을 위한 대책입니다. 청년들의 소득은 미래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반영하면 그만큼 DSR 비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차주 단위로 DSR 3단계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대출액이 1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DSR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할 때 신용대출은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신용대출도 지금까지는 연소득 범위 내에서 받는데 이걸 그런 한도를 없앰으로써 연소득의 2배, 3배까지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품질이 개선된, 살고 싶은 그런 임대주택을 올해 적기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가장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고 있는 금년 8월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행사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그때부터 어떤 시장 변화 올가를 미리적으로 지켜보고 모니터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참가자 모두 8월에 과연 임대차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저 시장에서 최근 특색은 전세가 향방이 매매 가격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 시장에 대한 향방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끼는 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뭔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시작했다. 과거에는 옷이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모순이 있어요. 근데 내 몸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옷을 입으면 내가 불편감을 느꼈던 건데 이제는 내 체형에 맞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특히 과거에는 이런 그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투기꾼과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과의 전쟁 이런 용어를 쓰면서 시장을 자극했는데 이제는 주택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공급 정책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런 갈등 요인을 많이 제거하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부터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7월에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상당히 시장의 칼을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향후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줄여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주택을 더 늘려나가서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지는 종부세 개편안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완화 또 임대 산업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정책까지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시장의 정상화는 더욱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메가시티에 대한 전략이 형성되면서 이 지방에도 초메가시티가 생기면서 그쪽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초핵심지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커갈 것이기 때문에 초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특히 관심 가진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 용도 지역 체계 변화와 그다음 초메가시티 그런 개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격을 60%까지 일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